지금 가는 길 저승길이야. 6시간 뒤에 가. 이 차 타지 말고. 차가운 협탁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을 때 나는 거의 튕겨나가듯 몸을 일으켰다. 새벽 3시의 이 시간의 모든 소음은 지옥에서 울려오는 메아리 같았다. 액정 화면에 깜빡이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에 심장이 쿵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걱정 때문이 아니었다. 몇 번이고 검증되었던 지긋지긋한 예감 때문이었다. 지원아, 빨리. 어머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 산속 요양원에 계신데 내가 빨리 차 몰고 가봐. 김태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기가 막히게 계산된 울먹임까지 섞여 있었다. 요양원이요? 어머님이 언제 요양원에 가셨어요? 내 목소리는 사포처럼 메말라 있었다. 시어머니는 불과 어제 오후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한정판 가방을 두고 다른 사람과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있었다. 묻지 마. 설명할 시간 없어. 난 지금 회사 긴급한 일 때문에 발이 묶였으니까 내가 빨리 가. 주소 보냈어. 서둘러. 전화는 탁 소리를 내며 끊겼다. 곧이어 내 남편, 태성그룹의 후계자 김태호는 내게 위치 정보 하나를 보냈다. 경기도 산골짜기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허름한 요양원이었다. 내 몸은 프로그램이 설정된 로봇처럼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태성가의 맏며느리로 살아온 지난 3년간의 본능이었다. 무조건적인 복종. 그 요구가 아무리 황당하고 시간이 아무리 비상식적이라도 말이다. 내 존재 가치는 김씨 집안의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있는 것 같았다. 수백 인분의 제사 음식을 차리는 일부터 그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대신 뒤집어 쓸어 달려가는 일, 그리고 지금처럼 새벽 3시에 홀로 낯선 산속으로 운전해 가는 일까지 나는 차 키를 움켜쥐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아버지가 내 결혼 선물로 주신 내 혼수품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물건이었다. 김씨 집안의 눈을 시뻘겋게 만든 것은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태성그룹의 지분 30%였다. 이 지분은 시어머니와 김태우의 심장에 깊이 박힌 가시와도 같았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 가시를 뽑아내고 싶어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한밤의 지하 주차장은 무서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정신이 조금 드는 듯 했다. 내 차는 지정 주차 구역에 서 있었다. 창백한 조명 아래 침묵하는 야수처럼. 막차 문을 열려던 순간 구부정한 그림자 하나가 옆 기둥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아래층에 사는 박 할아버지였다. 은퇴한 노인인데 듣자 하니 전직 형사였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치매기가 좀 있으셔서 늘 혼잣말을 하고 눈빛도 흐릿할 때가 많았다.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걸 보니 심야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모양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흐릿한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내 차를 한번 힐끗 보았다. 아무 말 없이 그는 손에 쥔 구겨진 쪽지를 내 손에 찔러 넣어 주었다. 그러고는 검버섯이 가득하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내 차의 하부를 가리켰다. 그의 행동은 느렸지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내가 그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칼날처럼 날카로운 총기였다. 지금 가는 길, 저승길이야. 그는 불분명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심장이 세차게 쿵쾅거렸다. 저승길. 나는 손안의 쪽지를 펼쳤다. 온 힘을 다해 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 몇 줄이 적혀 있었다. 6시간 뒤에 가. 이 차 타지 말고.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한기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몸을 웅크리고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떨리는 손으로 그가 가리켰던 곳을 비췄다. 앞바퀴 안쪽 브레이크 오일 호스의 연결 부위에 끈적한 액체가 몇 방울 선명하게 맺혀 있었다. 브레이크 오일. 연결 부위가 인위적으로 헐겁게 풀려 있었다. 고속으로 달리거나 험한 길을 지나면 호스는 금방 빠져버릴 터였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칠흑같이 어둡고 커브가 많은 산길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고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 나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으며 거의 기다시피 차 안으로 돌아갔다. 운전석이 아니었다. 뒷좌석으로 기어들어가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역시나 좌석 틈새에서 차갑고 작은 사각형 물체가 손에 잡혔다. GPS 위치 추적기. 작은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죽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죽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했던 것이다. 나는 뒷좌석에 주저앉았다. 차 안의 가죽 냄새가 이 순간 무덤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지난 3년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나, 서지원. 자수성가한 기업가의 외동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가 초기에 투자했던 태성그룹의 지분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내가 결혼한 후에야 이 지분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자 태성그룹의 김씨 일가는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김태우.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그토록 다정하고 세심하게 나를 챙겨주던 남자. 그는 신들린 연기력으로 내 신뢰를 얻어냈다. 나는 기댈 수 있는 항구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들어간 곳은 정교하게 설계된 도살장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결혼 후 그의 가면은 빠르게 벗겨졌다. 그는 다 너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끝없는 가스라이팅을 시작했다. 지원아, 촌스럽게 그게 뭐니?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 이런 사소한 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널 어디다 써?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시어머니. 밖에서는 우아하고 고상한 귀부인이었지만 집에서는 나를 공짜 한여 부리듯 했다. 김장철마다 나 혼자 온 집안이 1년 내내 먹을 김치를 담그게 해 허리도 펴지 못하게 만들었다. 추석에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수천 개의 전을 부쳐야 했고 다른 친척들은 거실에서 웃고 떠들며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품평을 늘어놓았다. 한 번은 과로로 부엌에서 쓰러졌는데 시어머니의 첫 반응은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재수 없다며 제사 시간을 놓치게 했다고 타박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 지분을 탐냈고 여자 혼자 그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없으니 태우에게 맡기라고 숱하게 암시했다. 나는 매번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로 거절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고 조급해졌다. 결국 그 조급함의 끝은 살인이었다. 새벽 3시의 전화, 심장마비로 쓰러진 시어머니,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남편, 칠흑 같은 산길, 고장난 브레이크. 얼마나 완벽한 시나리오인가. 사고가 나면 슬픔에 잠긴 남편은 죽은 아내의 모든 재산을 그 지긋지긋한 30%의 지분을 포함해 자연스럽게 상속받게 될 것이다. 태성그룹은 완벽하게 김씨 일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차창 밖을 보았다. 박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모두가 치매 노인으로 여기던 그가 아직 완전히 흐려지지 않은 눈으로 이 화려한 감옥의 모든 추악함을 꿰뚫어 본 것일까? 그가 내 목숨을 구했다. 6시간. 쪽지에는 6시간이라고 쓰여 있었다. 왜 6시간일까? 나는 문득 깨달았다. 6시간. 그들이 나의 사망을 확인하고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시간.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하기에도 충분한 시간.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이나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뼛속에서부터 차갑게 피어오르는 분노 때문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드라마나 보고 쇼핑이나 하던 이 휴대폰이 오늘 밤 나의 무기가 될 것이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도 멀리 미국에 계신 이모에게 전화하지도 않았다. 김씨 집안 같은 거대한 괴물 앞에서 어설픈 도움 요청은 아무 소용없을 뿐더러 오히려 뱀의 잠을 깨울 뿐이라는 걸 알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반격이었다. 그들이 영원히 제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복수하는 것이었다. 나는 번호 하나를 눌렀다. 아버지가 생전에 나를 위해 남겨두신 마지막 비장의 카드. 최 실장님 운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중후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듣고 있습니다. 최 실장님. 아버지의 가장 신임하던 경호원이자 최고의 보안 전문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반쯤 은퇴 상태였지만 나는 여전히 그에게 거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부르십시오 라는 약속 하나를 위해서 몇 가지 해주실 일이 있어요. 첫째, 지금 바로 저희 집 지하 주차장으로 와주세요. 제 차고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검은색 벤츠 S클래스를 몰고요. 예비용으로 한 대 가지고 계시다고 했었죠. 네, 아가씨. 1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둘째, 그 빈 차를 제가 보내는 위치 정보대로 몰고 가세요. 가는 동안 정상 속도를 유지하되 심야에 급히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게 연출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산길 헤어핀 커브를 지날 때 그 차가 사고로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다. 최 실장님은 이유를 묻지 않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사고처럼 보이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창 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저희 아파트 중앙관제실에 접속할 수 있게 연결해주세요. 모든 출입 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장님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최고의 해커를 한 명 구해주세요. 오늘 밤 안으로 김태우의 휴대폰에 침투해야 합니다. 아가씨, 최 실장님이 처음으로 내 지시 앞에서 망설였다. 최 실장님이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또박또박 말했다. 그들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전화기 너머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이내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네, 아가씨. 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죽음의 차에서 빠져나왔다. 허물을 벗는 매미처럼 나약하고 순종적이던 서지원은 그 차가운 뒷좌석에 영원히 남겨두고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가는 버튼을 눌렀다. 그곳은 나의 집이자 나의 전쟁터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먼지 하나 없이 닦인 김태우의 비싼 구두를 비췄다. 거실을 지나자 벽에 걸린 거대한 웨딩 사진이 보였다. 사진 속에 나는 온화하고 행복하게 웃으며 김태우의 곁에 기대어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도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역겨운가. 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곳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해외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던 최신 컴퓨터 장비가 있었다. 이제 그것은 새로운 용도를 갖게 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실장님에게서 암호화된 링크가 담긴 메시지가 도착했다. 클릭하자 내 컴퓨터 화면에 수십 개의 분할 화면이 나타났다. 바로 이 최고급 아파트의 사각지대 없는 CCTV 화면들이었다. 동시에 다른 창 하나가 떴다. 익명의 대화창이었다. 보스, 유령입니다. 최 실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뭘 해드릴까요? 나는 김태우의 휴대폰 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한 줄의 글을 쳤다. 이놈 휴대폰 최고 권한을 원해요. 가능합니까? 10분 주시죠. 그 10분 동안 나는 유령처럼 CCTV 화면 속에서 나의 죽음의 차 복제품이 최 실장님의 운전으로 소리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가 텅 빈 새벽거리에 합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10분 후 유령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완료. 그놈 휴대폰 안의 모든 건 이제 당신 겁니다. 실시간 마이크와 카메라 권한 포함해서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나는 한 프로그램을 열었다. 김태우의 휴대폰 화면이 내 컴퓨터에 미러링되었다. 그는 지금 제기야라고 저장된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자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 멍청한 년 죽었다는 소식만 들으면 바로 갈게? 싫어요, 태우 오빠.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나는 무표정하게 그 창을 닫고 카메라 권한을 켰다. 화면은 조금 흔들렸지만 선명했다. 김태우는 그가 말한 회사가 아닌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 탁자 위에는 값비싼 로만의 꽁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것은 제기야가 아니라 나의 심장마비로 위독하다는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실크 잠옷 차림의 얼굴에는 마스크팩을 붙이고 손에는 휴대폰을 든 채 신나게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어디에도 아픈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엄마, 근데 그 차 브레이크 진짜 확실한 거 맞아? 김태우가 잔에 담긴 와인을 흔들며 불안한 듯 물었다. 걱정 마라. 내가 제일 전문적인 처리업자를 썼어. 그 산길, 가로등도 없고 커브도 많아서 브레이크만 고장나면 차랑같이 떨어져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야. 시어머니는 마스크팩을 떼어내며 흥분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드러냈다. 경찰은 그냥 피로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종결할 거고. 어떤 며느리가 남편이랑 시어머니 손에 죽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니? 김태우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잔인함과 탐욕이 가득했다. 역시 엄마가 한 수위야. 걔만 죽으면 내일 아침이면 변호사가 그 여자가 생전에 서명한 지분양도 계약서를 공표할 거야. 그럼 태성 전체가 우리 것이 되는 거지? 생전의 서명. 나는 그들이 문서까지 위조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내가 저 여우 같은 년 때문에 3년을 참았어. 애비 애미도 없는 고아년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김씨 집안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제 다 끝나서 시어머니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자, 아들아.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하여 건배. 건배. 2개의 와인잔이 허공에서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나는 어두운 서재에 앉아 화면 녹화 버튼을 눌렀다. 컴퓨터 화면의 빛이 내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나는 CCTV 화면 속에서 나의 죽음을 싣고 달리는 빈 차가 GPS 지도 위에서 그 치명적인 헤어핀 커브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지도 위의 빨간 점이 갑자기 사라졌다. 거의 동시에 김태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몇 초간 듣더니 얼굴에 환희의 표정이 터져나왔다. 성공했어. 엄마. 성공했어. 차가 떨어졌대. 그년 죽었어.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낚아채며 소리쳤다. 정말. 확실해? 아무도 못 봤대. 김태우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냈고 탁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걱정 마십시오, 김 사장님. 절벽 아래는 깊은 계곡이고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아도 고철 덩어리랑 숲덩이가 된 시체밖에 못 찾을 겁니다. 깨끗합니다.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시어머니는 웃다가 눈물까지 흘렸다. 이제야 2발 뻗고 잘 수 있겠네? 김태우는 전화를 끊고 흥분해서 시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우리 성공했어. 드디어 그 가시를 뽑아냈어.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렸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황금빛 액체가 뿜어져 나왔다. 마치 내가 흘렸어야 할 피처럼. 그들은 거실에서 서로를 껴안고 축하했다. 마침내 사냥에 성공한 2마리의 하이에나처럼. 나는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나의 죽음을 축하하는 이 영상을 고스란히 저장했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다. 6시간. 나의 복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첫 번째,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주령이 준 권한을 이용해 김태우의 휴대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SNS, 어느 한 구석도 놓치지 않았다. 곧 나는 그와 처리업자의 거래 기록과 암호화된 파일을 찾아냈다. 나는 파일을 유령에게 보냈다. 이거 풀 수 있어요. 식은 죽 먹기죠. 몇 분 후 파일이 풀렸다. 그것은 위조된 지분 양도 계약서와 유언장이었고 위조된 내 서명이 있었다. 서명 날짜는 오늘이었다. 즉, 그들 생각에 나는 죽기 직전에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다. 얼마나 헌신적인 아내인가. 나는 이 문서를 그들의 축하 영상과 함께 압축하여 내 개인 클라우드와 변호사의 암호화된 이메일로 전송했다. 제목은 나의 사망 증명서. 2번째, 시어머니의 알리바이가 거짓임을 확증해야 했다. 영상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김태우는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겠지만 삭제된 데이터는 전문가의 눈에는 썰물 뒤에 모래사장 글씨처럼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나는 금세 시어머니와 그녀의 고스톱 멤버들의 대화 기록을 복구했다. 혜진아, 오늘 저녁 약속은 취소해야겠다. 집에 급한 일이 좀 생겨서. 어머, 언니 무슨 급한 일인데요? 설마 태우가 또 신상 댁이라도 사줬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일, 내일 뉴스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때 내가 너희들 제주도 데려가서 일주일 내내 놀게 해줄게. 나는 웃었다. 소위 급한 일이라는 게 내 사망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었구나. 나는 이 고스톱 멤버들의 연락처를 저장해 두었다. 때가 되면 그들은 최고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심지어 시어머니와 김태우의 대화도 찾아냈다. 엄마, 요양원 쪽은 다 손 써놨어. 나중에 경찰이 조사했는데 엄마가 간 적도 없다고 하면 어떡해? 내가 날 바보로 알아? 내가 그쪽 원장한테 두둑이 찔러줬지? 그는 모두에게 내가 어젯밤 심장마비로 긴급 후송되었고 오늘 새벽에 사망했다고 말할 거야. 우리 모자는 한 명은 아내를 잃고 한 명은 자기 자신을 잃었으니 얼마나 비통하겠어. 하하하. 얼마나 완벽한 계획인가.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완벽한 비극의 주인공 역할까지 준비해 두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계는 판을 짜는 것이었다. 이 전자 증거들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다. 나는 법과 여론의 힘으로 그들을 치욕의 기둥에 영원히 못 박아 버려야 했다. 나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나의 법률 고문인 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강 아저씨, 저 지원이에요. 지원아.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니? 강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잠결에서 깬 듯했다. 저 죽을 뻔했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정교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주범은 김태우와 그의 어머니고요. 전화기 너머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강 변호사님이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너 지금 어디야? 안전한 거니? 집이에요. 아주 안전해요. 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제 죽음을 축하하는 영상까지 초기 증거는 이미 확보했어요. 변호사님 암호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강 아저씨, 날이 밝는 대로 최고의 형사 전문, 이혼 전문 변호사 팀을 꾸려서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래, 지원아. 걱정 마라. 이 일은 내가 이 늙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널 도울 거다. 강 변호사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주류 언론사에서 심층 보도를 하는 이선미 기자. 그녀는 날카롭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고 과거 정경유착 비리를 보도해 명성을 떨쳤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녀의 독립언론 프로젝트를 후원한 적이 있었다.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이 기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서지원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를 찾으신 건 무슨 제보라도 있으신가요? 이 기자님, 단독 기사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태성그룹의 주가를 순식간에 폭락시킬 만한 헤드라인입니다. 재벌가 내부에서 지분 다툼 때문에 벌어진 청부 살인 사건에 관한 겁니다. 이선미의 숨소리가 확연히 가빠졌다. 살인이요. 피해자가 누굽니까? 저예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피해자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이선미는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엄청난 이야기를 직감했다. 시간, 장소, 그녀는 간결하게 말했다. 아침 8시, 저희 집 앞입니다. 제가 경찰과 함께 나타날 겁니다. 기자님은 팀을 데리고 와서 현장을 생중계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직접 연결했다. 김씨 집안처럼 돈과 권력이 있는 가문을 상대하려면 그들이 인맥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경찰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계획적인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및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용의자는 태성그룹 회장의 아들 김태우, 그리고 그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바로 피해자 서지원입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 출동하여 신변 보호를 요청합니다. 상담원은 이 정보의 홍수에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전문적인 소양으로 빠르게 대응했다. 서지원 씨, 안전한 곳에 머무르면서 전화를 끊지 마십시오. 즉시 위치를 추적하여 경력을 파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하늘 저편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6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나는 컴퓨터 화면 속에서 김태우와 시어머니가 이미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여러 친척과 회사 이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것을 보았다. 네, 삼촌, 지원이가 어젯밤에 사고로 흐흑, 김태우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실감나서 나조차도 믿을 뻔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손수건으로 있지도 않은 눈물을 닦으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그래요, 동서. 우리 지원이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팔자도 기구하지. 이 늙은이가 젊은 애를 먼저 보내고 가슴이 찢어지네요. 나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어둠을 꿰뚫고 서울 전체를 비췄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나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재벌가 며느리의 품격에 맞는다며 골라준 단정하고 지루한 옷들을 지나쳤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끌어냈다. 그 안에는 내가 결혼 전에 가장 즐겨 입던 옷들이 있었다. 나는 재단이 날렵한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다. 상복의 칙칙함이 아닌 여왕의 전투복이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를 위해 정교한 화장을 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빛이 차갑고 단호했다. 순종하고 참고 살던 서지원은 절벽 아래로 추락한 빈 차와 함께 재가 되어 사라졌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자였다. 아침 8시 정각, 우리 집 초인종이 정확하게 울렸다. 배우들은 모두 제자리에 섰고 거대한 연극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알았다. 나는 문을 열러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나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기를 기다렸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태우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슬픔에 잠긴 얼굴의 시어머니와 김씨 집안의 주요 친척들, 그리고 태성그룹의 핵심 이사 몇 명이 따랐다. 모두 짙은 색 옷을 입고 각자의 얼굴에는 정성껏 연습한 슬픔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여러분, 들어오시죠. 김태우의 목소리는 숙취와 비통함의 이중 효과로 잠겨 있었다.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덕망 높아 보이는 한 어른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태우야, 마음 잘 추스르거라.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원이 뒷수습을 잘하고 회사 일을 처리하는 거야. 다른 이사가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김 전무. 서지원 씨가 남긴 지분은 그룹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조속히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한 문서를 꺼냈다. 바로 그 위조된 지분 양도 계약서였다. 이건 지원이가 가기 전에 서명해둔 서류입니다. 늘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큰 지분을 관리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했었죠. 설마, 이게 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말하며 눈물 몇 방울을 쥐어짜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가? 내가 정말 죽었다면 지금쯤 천국에서 그를 위해 박수를 치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 집 거실에서 내 웨딩사진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주주들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이 사고의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여자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한 어머니의 비통함을 연기하고 있었다. 내 불쌍한 지원이 어떻게 이렇게 가버렸니? 우리 식구들은 이제 어떡하라고. 그녀는 정말로 사랑하는 딸을 잃은 것처럼 통곡했다.
나는 조용히 들으며 올해의 최우수 연기 대상을 감상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검은 원피스를 정돈하고 하이힐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2층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을 내려왔다.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하이힐 소리가 또각, 또각, 또각 그들의 소란스러운 논의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일제히 계단으로 향했다. 그들이 나를 똑똑히 보았을 때 모두의 얼굴에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경악이 떠올랐다. 방금 전까지 지원이가 불쌍하다며 울던 한승우는 겁에 질려 손에 든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 냈다. 김태우의 눈은 동방울처럼 커졌고 입은 달걀이라도 들어갈 만큼 벌어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듀언장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뚝 그쳤고 그녀의 얼굴 근육은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져 싸구려 공포영화의 가면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 앞으로 걸어가 적당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다들 와 계셨네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제 추도식이라도 열어주러 오셨나 봐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송곳처럼 모두의 귀에 박혔다. 나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몸을 숙여 가장 걱정스러운 말투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안색이 이렇게나 좋으신데. 태우 씨한테 듣기로는 새벽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해서요. 다시는 못 뵐 줄 알고 마지막 모습이라도 뵈려고 서둘러 돌아왔잖아요. 너 사람이냐, 귀신이냐, 시어머니는 나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당연히 사람이죠. 나는 몸을 일으켜 잿빛이 된 사람들을 둘러본 뒤 김태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다만 저승 문턱에서 기어 돌아온 사람이지만요. 김태우는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났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입술을 떨면서도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다. 지원, 너 요양원에 안 갔어? 너 차요. 나는 미소 지으며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그의 앞으로 밀었다. 아, 브레이크에 손을 대서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던 그 차 말인가요? 공교롭게도 제가 안 탔네요. 그래도 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해 주신 여행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 보답으로 저도 두 분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것은 경찰이 발급한 내 차의 브레이크 오일 호스와 위치 추적기에 대한 예비 감정 보고서였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모든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아파트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선두에는 엄숙한 표정의 경정이 서 있었다. 그 뒤를 이선미 기자와 그녀의 촬영팀이 따랐고 카메라의 빨간 불은 이미 켜져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김태우 씨, 박혜진 씨, 경정이 신분증과 체포영장을 내보이며 우렁차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당신들을 정식으로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당신들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김태우와 시어머니의 손목에 채워졌다. 김태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다. 아니야. 내가 안 했어. 난 아무것도 몰라. 저 여자야. 저 미친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시어머니는 눈을 뒤집으며 예전 수법을 다시 쓰려는 듯 쓰러지려 했다. 하지만 그녀 뒤에 서 있던 여경은 경험이 풍부한 듯 그녀의 인중을 세게 눌러 순식간에 정신을 차리게 하고 이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했다. 나는 이선미 기자의 카메라 앞으로 걸어갔다. 얼굴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지금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저는 태성그룹 김태우의 아내 서지원입니다. 불과 6시간 전 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명의의 그룹 지분을 가로채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든 태블릿 PC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김태우와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의 죽음을 축하하며 건배하는 장면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들의 악독하고 탐욕스러운 대화가 마이크를 통해 방 전체에 그리고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퍼져나갔다. 그 멍청한 년 드디어 죽었어. 지분은 이제 우리 거야.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그들과 함께 서 있던 친척들과 이사들은 이제 역병이라도 피하듯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고 얼굴에는 경멸과 공포가 가득했다. 증거는 이미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나는 영상을 끄고 경찰에게 꽉 잡힌 김태우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김태우 씨, 당신은 마음대로 도살할 수 있는 양 한 마리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잊었나 본데 제 아버지 서진성은 맨손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분입니다. 그 딸의 뼛속에도 늑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내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더니 몸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침이 입가로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극도의 공포와 충격이 그녀를 정말로 뇌졸중으로 쓰러뜨린 것이다. 들것에 실려 입이 비뚤어진 채 나가는 시어머니와 죽은 개처럼 끌려나가는 김태우를 보며 내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언론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이 극적인 장면을 영원히 각인시켰다. 태성그룹의 재벌가 추문은 가장 참혹하고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당일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태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수많은 전화가 회사 대표 번호를 마비시켰고 협력사들은 앞다투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며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견고해 보이던 이 상업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그 후계자의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 서지원. 그들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고아는 이 폭풍의 중심에 섰다. 나는 숨지 않고 오히려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최대 개인 주주 자격으로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총회에서 나는 울거나 동정심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저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김태우 일가가 어떻게 사리사욕을 위해 살인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하며 회사의 핵심 이익을 해쳤는지를 모든 주주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그 축하 영상을 재생하고 위조된 지분 양도 계약서를 공개했으며 강 변호사 팀이 정리한 김태우의 최근 몇 년간의 공금 횡령 및 불법 내부자 거래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덧붙였다. 모든 증거는 마치 폭탄처럼 회의장에 앉아있던 주주들을 초토화시켰다.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처음의 동정과 연민에서 점차 경외와 신뢰로 바뀌었다. 주주 여러분, 나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의 목소리를 올렸다. 태성그룹은 제 아버지의 평생의 심혈 일부가 담긴 곳입니다. 저는 이 회사가 이렇게 비열하고 파렴치한 자들의 손에 무너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태우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더 이상 태성을 이끌 자격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저는 김태우의 그룹 내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의 가족 구성원들의 이사회 의석을 영구히 박탈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의 제안은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었다. 한때 나를 무시하고 그저 장식품으로 여겼던 이사들은 이제 앞다투어 내게 지지를 표명했다. 그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오직 30%의 지분을 쥐고 동시에 도덕적, 여론적 우위를 점한 피해자인 나만이 태성을 이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김태우는 살인미수, 사기, 사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그는 피고인석에 흐물흐물 무너지며 불가능해 라는 말만 되뇌었다. 그리고 나의 시어머니 박혜진 여사는 뇌졸중으로 감옥살이는 면했지만 그녀의 남은 인생은 침대 위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녀는 언어 능력을 잃고 반신불수가 되었으며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원독과 분노로 가득 찬 두 눈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요양원으로 보냈다. 그들이 서류를 위조했던 곳이 아니라 김태우가 내게 위치를 보냈던
경기도 산골짜기의 그 허름한 요양원으로. 이곳의 요양보호사들은 급여가 낮았고 서비스 태도 역시 좋을 리가 없었다. 내가 그녀를 보러 갔을 때 그녀는 곰팡내 나는 침대에 누워 허공의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목구멍에서 헉헉하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흐릿한 눈의 순간 증오가 불타올랐다. 나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과거처럼 사과를 하나 깎았다. 어머님, 기억나세요? 예전에 항상 제가 깎는 사과 껍질이 너무 두껍다고 낭비라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 얇게 깎아봤어요. 나는 작은 사과 조각을 그녀의 입가에 가져갔지만 그녀는 혐오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나는 화내지 않고 그 사과 조각을 내 입으로 가져가 먹었다. 여기 환경은 마음에 드세요? 여기가 바로 두 분이 저를 위해 골라주신 정면의 땅이에요. 경치도 좋죠. 공기도 신선하고요. 여기서 푹 교양하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가로 걸어가 옆에서 지루한 표정으로 서 있던 요양보호사에게 말했다. 이 환자분은 제게 아주 중요한 가족이에요. 부디 잘 보살펴주세요. 절대 굶기지도 춥게 하지도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의 공포에 질린 눈과 마주치며 미소와 함께 덧붙였다. 너무 빨리 돌아가시게 두진 마세요. 꼭 만수무강하셔야 하니까요. 요양보호사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요양원을 나서자 바깥은 햇살이 좋았다. 나는 산속의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오랫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질식감이 마침내 연기처럼 사라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새로 임명된 회사 CEO에게서 온 전화였다. 서 대표님, 방금 최대 경쟁사였던 미래 테크 딘수에 성공했습니다. 주가도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멀리 펼쳐진 산맥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다. 나는 여왕이 된 것이 아니다. 그저 원래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이다. 나는 내 손으로 나의 과거를 묻었고 내 손으로 스스로에게 왕관을 씌웠다. 이 세상에 당신의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이 심연에서 기어 나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결국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당신 자신뿐이라는 것을.